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합격하는 그날까지 위패스 민법의 김명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는 첨부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첨부는 세 가지를 모두 묶어서 첨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합이고요, 두 번째는 혼화고요, 세 번째는 가공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부합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시간이 없으시다면 부합, 그 중에서 부동산의 부합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각 파트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그 예시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니까 너무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자, 저랑 같이 이쪽 부분을 좀 정리할게요. 자, 첨부 부분은 먼저 부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합 부분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테두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전제가 꼭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소유자를 달리해야 됩니다. 소유자를 달리하는, 그리고 수개의 물건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물건이 부동산에 동산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 부동산이 결합되는 것도 있고, 동산과 동산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누가 소유권자가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 소유자를 달리하는 것들이 붙어서 누가 소유권자가 되지? 안 그러면 붙었는데 소유권자가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져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 부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를 남의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러면 남의 땅과 나하고 소유자가 다르죠. 그때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의 소유권이 땅 소유자에게 넘어가느냐, 여전히 내게 되느냐, 자, 이런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때 남의 땅인 줄 모르고 제가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묘목이 바람에 날려서 굴러서 남의 땅에다가 덕 해가지고 심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남의 땅에 심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소유권자로 기속되겠느냐,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부합입니다. 그래서 자, 부합은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이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이든 인위적 원인 것을 인정되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느냐? 예, 인정됩니다. 그런 경우 없다?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자, 부동산의 부합은 왜 어려워하느냐? 바로 조문에 대한 해석, 즉 용어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판서노트를 보시죠. 판서노트 6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제256조의 조문의 제목으로서 요렇게 가로 갇혀 있으면서 써 있습니다. 부동산의 부합.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첫 번째, 부동산의 부합의 부는 무슨 뜻이냐면 부속의 부입니다. 부속의 부.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부합의 합은 이건 뭐냐? 여러분, 이것은 부합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거하고 요게 똑같은 거 아니냐? 전혀 다릅니다. 요거를 정리를 안 해주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 얘기죠. 부합과 부속은 뭐냐? 부동산에 뭔가를 붙였는데 그것이 부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속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모든 케이스를 살펴보자 라는 뜻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부합이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를 붙였는데 그 붙였다가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뗐을 때 본래 성질이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안 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본래 성질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독립성이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그 물건의 무엇으로 돼버렸다? 구성 부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에 제가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말랐다가 제가 그 페인트를 분리시킵니다. 그럼 본래 성질인 페인트의 성질이 남아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페인트는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페인트는 건물에 뭐가 돼버렸다? 구성 부분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부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부속입니다. 자, 그럼 부속은 뭐냐? 붙였다가 뗐을 때 본래 성질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속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엔진을 자동차에다가 척 집어넣었다가 뗐을 때 엔진의 성질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타이어도 자동차에 부착시켰다가 뗐을 때 본래 성질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그래서 우린 그런 것들을 바로
독립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자동차의 구성 부분이 된 것은 아닌 거죠. 이렇게 독립성이 있을 때 부속품이라고 불렀듯이 여기도 뭐라고 부른다? 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부속은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무입니다. 나무를 땅에 심었다가 분리시켰을 때 나무의 성질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췄고 이때는 부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조문의 경우를 이제 256조를 풀어서 본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보실까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자, 그럼 요 부합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니까 페인트 생각하시면 되죠.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해야지 페인트를 칠한 사람이 뭐 임차인이든 그 다음에 남의 뭐 그라비티인가? 해가지고 남의 건물에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이든 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항상 누가 소유가 돼버린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페인트에 대한 라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이죠. 나무를 남의 땅에 심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남의 땅에 심었을 때 그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뭡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나눠서 자, 내가 임차인인데 땅을 빌렸는데 그 임차인의 권한에 의해서 나무를 푹 심었다.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내 거다. 임차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인 타인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 내가 권리 없이 무단으로 남의 땅에 나무를 푹 심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땅 소유자께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부동산에 뭐 했다? 부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속이 되는 부동산의 것도 있고 부합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때 소유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그걸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과연 우리 부동산에 뭔가가 붙여졌을 때 그 성질이 부합인지 부속인지 이거를 나누셔야 되겠죠. 부합인지 부속인지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요 판서노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판서노트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목이죠. 자, 수목은 성질상 뭐밖에 없다? 부속밖에 없습니다. 부속밖에 없기 때문에 부속의 경우에는 무조건 뭐를 따져라?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라. 그래서 자, 이 심은 사람이 을이다. 걔가 무단으로 식재했다. 권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을이 권리를 가지고 식재했다. 권한을 가지고 식재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는 권리가 없고 여기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여긴 권리가 있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권리가 없는 사람이 심었으면 이 나무는 쭉 위로 올라가는 선장할 수 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갑의 토지의 양분을 쭉 빨아먹고 자라니까 이 나무는 누구께 된다? 당연히 갑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되셨습니까? 그럼 이것을 가지고 토지에 뭐 한다? 이거는 부합했네. 부합. 자, 누가 소유권을 가질 때? 토지 소유자가 나무의 소유권을 가질 때 토지에 부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부합하지 못했다. 토지에 부합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에 농작물 가보겠습니다. 농작물. 자, 농작물의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항상 농작물은 기껏 자라봤자 1에서 3개월 정도 자라면 다 끝나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자라기 때문에 그때 경작자의 소유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권리가 있든 없든 항상 농작물은 누구 소유다? 을의 소유다. 자, 을의 소유니까 여러분 토지 소유자에게 여러분 전달이 됩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뭐가 안 된다? 토지에 부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토지에 부합된 적이 없다. 항상 경작자의 소유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면 토지에 부합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갈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 선생님, 여기서 농작물을 심으면 얘가 그냥 자랍니까? 갑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갑의 토지 양분을 쭉 빨아먹어서 자, 이렇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권리가 없을 때에는 자, 누가 소유가 되는 게 맞다? 갑의 소유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판례가 이것을 깨버렸습니다. 왜 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남의 땅에다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무단으로 농작물 심으시죠. 그리고 따 드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원칙대로 간다면 이 갑 부분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갑의 소유가 됩니다. 갑의 소유를 심은 사람이 따가면 다 뭐가 됩니까? 절도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마을에 사시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이, 경작자 소유입니다 하고 판례가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이지 원칙적인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게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건물의 신축 부분인데 건물 신축까지만 보시고 중축은 좀 이따 볼게요. 자, 건물의 신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이 토지가 있는데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다. 여러분 다 무단으로 신축했죠. 그러면 건물이 자라는데 갑의 영향이 필요합니까? 갑의 영향이 필요가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양분을 무슨 건물이 양분을 먹고 자라. 그렇게 해서 자, 여기 부분은 당연히 누가 소유가 되겠습니까? 예, 을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갑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과 토지는 항상 별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당연히 갑의 것이 안 됐으니까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자, 이렇게 보시고 증축 부분은 여러분 우리 요약서 이 부분까지 정리하신 다음에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부합이죠. 부동산의 부합.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바로 성질상 부합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합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시죠.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일 때, 자, 뭐라고요?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뭐 했다고요? 부속. 자, 부속은 다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로 나눠서, 자,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이 됐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 뒷부분 때문에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플러스 알파 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다. 타인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 뭐한 경우? 부속한 경우. 그 경우도 여기 앞에 사례 이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한 경우뿐만 아니라 여기는 권한이 없이 부속한 경우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이 됐다면 권리가 있다면 그때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못하고 그 타인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에 관련돼서 왼쪽 편 보시죠. 부합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부합의 성질이 돼버렸다. 그럼 독립성이 없었다. 그러면 권리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조건 구성 부분이 됐으니까 무조건 부동산에 부합합니다. 부동산에 부합하고 부동산에 부합하기 때문에 부합시킨 자의 권한에 상관없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합의 성질의 경우 페인트 칠은 권리가 누구인지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 자, 그럼 우측에 하시죠. 부합한 물건이 부동산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부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부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 그때는 따져야 됩니다. 뭐냐? 부동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하고 부동산에 부합하는 경우를 따지는데 어느 경우에 부동산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부속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자, 임차인이라면 그때는 걔는 뭐 그래 나는 내 거니까 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부속시킨 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또 큰 틀에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에 부합이 된다는 얘기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무단으로 심었다. 무단으로 한 거죠.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부합인 거죠. 부동산에 부합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판례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토지 임차인이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은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데 자, 걔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바는 없는데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얻어서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토지 임차인은 원래 권리가 있으니까 나무를 심을 수 있지요. 그럼 그 나무는 임차인의 것이 됩니다. 근데 그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나무 심어 하고 승낙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난 임차인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뭐냐? 여러분,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토지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부속이니까, 당연히 부속이니까 임차인이 심은 나무는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을이라고 한다면 이 나무는 당연히 을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나무의 소유권을 가지는데, 여기서 을의 승낙을 얻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자, 을이 나무 심어 너도 하고 승낙을 얻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고 합시다. 자, 나무를 이렇게 병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병이 심은 나무입니다. 자, 그럼 얘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감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가셔야 되죠. 자, 그럼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을은 뭐다? 임차인이다. 그런데 그 자신이 빌린 땅에다가 병한테 나무를 심는 걸 승낙한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전대차입니다. 얘는 전차인인 거죠. 다시 임대를 해서 너도 심어?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야만 요 임차물의 전대가 되는데, 자, 갑의 동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것은 임대인의 승낙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임차물의 전대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나무를 심은 거랑 똑같아진다라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철저히 접근하셔야지 감으로 대충 그러려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민법의 실력은 절대 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밑에 나와 있는 판례도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동산이다. 부속이죠. 권리가 있죠. 자, 부속인데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부착시킨 사람의 소유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죠.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 여러분,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안 가져가겠죠.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경우에는 뭐냐? 그냥 부동산에 부합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저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부합인지 부속인지를 먼저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공작물, 제일 먼저 뭐를 보자? 부속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자. 부속시켰대요. 자, 그럼 부속시켰으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겠죠. 권리가 있어요. 지상권에 기해서 했기 때문에. 권리가 있으면 항상 누구 거다? 권리 있는 사람 거다. 그래서 토지에 부동산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자, 또 뭐를 찾으세요? 부속을 찾으세요. 1번 부속이죠? 부속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세요. 지상권에 기해서 권리가 있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상권자의 소유다. 맞네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체계적으로 보시면 끝납니다. 자, 다음 2번 갈게요.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 다시 말해서 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대. 자, 그럼 이 경우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에게 대해서 자, 동의를 얻은 적이 아무리 봐도 없네요. 자, 얘한테 동의를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나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맞는 지문.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대충 그러려니 하는 것은 절대 지양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이구, 부동산에 부합되는데 그때 부합되는 물건이 동산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토지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 자, 유류 저장 탱크는 말 그대로 이겁니다. 주유소에 저장 탱크가 있죠. 기름을 넣는. 자, 유류 저장 탱크를 땅속에 파묻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경우에 유류 저장 탱크가 독립성이 따로 있느냐라는 거죠. 유류 저장 탱크를 매설할 때 콘크리트로 매설하고 그 다음에 자갈 넣고 모래 넣고 그리고 나서 매설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분리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토지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만 그거만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죠. 뭐가 없습니까? 독립성이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토지에 뭐가 돼버렸습니까? 구성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자, 구성 부분이 돼버렸음. 그 경우에 부합의 성질이고 그때는 권리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이 뭐 한다? 부합해서 유주저장 탱크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토지에 있는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겠습니까? 토지만 미칩니까? 유주저장 탱크까지 같이 미칩니까? 같이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농작물의 경작입니다. 여러분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도 고추 모종을 심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동산을 부합시키는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절도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누구다? 경작자의 소유다. 자, 그러면 요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토지에 있는 저당권의 효력이 농작물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토지에 있는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끝나죠. 아니죠?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끝나죠. 상식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자, 그럼 저랑 같이 여기 나와 있는 3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주저장 탱크. 여러분 유주저장 탱크는 독립성이 있다, 구성요소다, 구성요소다. 자, 그러면 구성요소니까 권리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권리를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항상 그 유주저장 탱크도 토지에 매설이 된 구성요소니까 토지 소유자께 돼버리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니까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도 어디까지 미친다? 유주저장 탱크까지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의 유선변제적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겠네요. 어디까지? 토지 앤드 유류저장 탱크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보시죠. 농작물 나왔습니다. 얘는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별개죠. 자, 그럼 별개이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한다? 아니요, 부합 안 합니다. X. 자, 이제 5번 보시죠. 자, 성숙한 배추. 여러분, 자, 배추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농작물. 자,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여러분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상 누구 것이다? 경작자.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농작물 또 나왔죠? 농작물 나왔을 때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인 방법 없이도 얼마든지 항상 경작자의 소유입니다. 토지와 별도로 맞고요. 그 다음에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됩니다. 그 소유권자는 누구라고요? 경작자.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X. 자, 다음으로 여러분 저랑 같이 여기 나와 있는 토지의 심은 수목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토지의 심은 수목입니다. 자, 수목은 분리시켰을 때 본래 성질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기 때문에 부속의 성질이고 독립성을 갖춥니다. 그럼 부속일 때는 항상 뭐를 따져라?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라. 자, 권리가 있다. 그러면 권리 있는 사람께 되는 거죠. 부동산에 부합하지 않고 수목은 부합시킨 타인의 소유가 되겠고 당연히 토지에 있는 저당권의 효력은 나무까지 안 미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권리가 없는 자. 다시 말해서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땅의 양분을 쭉 빨아먹고 자라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수목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수목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심은 사람이 독립한 물건의 객체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토지에 있는 저당권의 효력까지 당연히 나무에 미친다 안 미친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니까 나무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심은 나무가 1억짜리고 땅의 가치가 3천이라면 그때는 누가 소유권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합되는 동산의 가격이 1억이고 부동산의 가격이 3천이라서 초과됐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보시죠. 이렇게 수목을 갖췄는데 그것이 부동산에 부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동산이 별도의 소유권이고 토지 소유자께 아니라고 표시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임목 등기를 통해서 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수목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안 되겠죠.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 정도 체크하시면 충분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나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하나까지 말씀을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수목만 말씀드렸는데 자, 갑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요. 자, 의리나무를 심었습니다. 의리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면 권한이 없는 자가 나무를 심었다고 할게요.
권리가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심었습니다. 자, 양분을 쭉 빨아먹고 자라니까 이 나무도 누구 거? 갑의 것이 돼버립니다. 그 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자, 풋사과, 녹색사과. 자, 그럼 이 나무에 있는 과실, 이걸 미분리 과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누구 거? 갑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을이 심은 나무가 권리 없이 심었으면 이 나무도 갑의 거, 이 사과나무도 갑의 거, 사과도 갑의 거, 이렇게 해서 갑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무에 대해서 자신의 독립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이 나무에다가 명인방법을 할 수도 있고 인목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 나무는 을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추면 자, 그때는 인목등기라면 이제 을의 것으로 별도로 되겠는데 을이 나무는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사과. 그래서 을이 나무가 아니라 요 사과에 대해서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나무는 갑의 것이고 사과는 누구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을의 것이 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자, 어디에다가 미분리 과실에다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독립한 물건의 객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자, 다음에 C. 토지에 있는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토지에 있는 저당권의 효력은 자, 여기 있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자, 만약에 이 전체가 갑의 것이면 나무나 사과까지 다 미치는 거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을이 별도로 했으면 토지 부분은 여기만 미치는 거고 저당권은 여기만 미치는 거고 만약에 여기 미분리 과실에다가 을 것으로 했으면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 나무까지만 미치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이 그냥 대충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하시겠고요. 자, 그럼 저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뭐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부합인지 부속인지를 찾으셔야 되니까 딱 보는 순간에 수목, 부속이네. 요걸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부속이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토지 소유권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체주. 권리가 있네요. 권리가 있으면 여러분 누구 거? 당연히 권리자 거. 그래서 사용차주이다. 맞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식자고 등기한 임목. 나무 나왔네요. 부속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가 있는지를 찾으세요. 토지의 전세권자가 식재했답니다. 아이고, 권리가 있네요. 그러면 누구 거? 전세권자 거. 근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미칠까요? 안 미치겠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있으니까 이건 전세권자 거라서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이 미친다? 뭘 미쳐요? 미치지 않는 거죠.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예, 그래서 체계적으로 틀만 잡으시면 끝납니다. 거저 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볼게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뭐가 보이십니까? 수목 먼저 찾으세요. 그 다음에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세요. 적법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심었죠? 그러면 권리가 없으니까 누구 거? 부동산 소유자 거,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맞네요. 끝. 자, 그럼 또 다 보세요. 수목, 아이고, 또 찾았죠? 자, 그럼 권리가 있는지 보세요. 권한 없이 라고 했죠? 권한 없이 식재했으니까 누구 거? 부동산 소유자 거. 자, 그런데 부동산이 임야니까 임야 소유자에게 기속한다. 맞네요. 자, 이제 9번 가십니다.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1억 원이고 부동산의 가격이 3천이다. 초과했을 때 누가 소유권을 가지느냐? 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죠. 자, 그 다음에 9-1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아주 금액을 써놨죠. 자, 시가 1억 상당의 부동산. 바로 부동산 가격이 1억이고요. 시가 2억 상당의 동산. 자, 이렇게 나무가 비싼 2억 원짜리 나무죠. 자, 이렇게 부합했을 때 말 그대로 금액이 초과된 거죠. 자, 그때 특약이 없는 한은 뭐죠? 원칙적으로. 자, 누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부동산의 소유자가 뭐를 취득한다?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10번이죠. 자,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건의 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및 유보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11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자, 11번 보시죠. 미분리의 과실입니다. 자, 사과 나무에 열려있는 사과입니다. 자, 얘는 원래 독립된 소유권이 아니죠. 토지 소유자께 됐는데 뭐를 갖췄다? 명인방법을 갖췄기 때문에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10번. 자, 10번 문제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0번 문제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지금 보느냐? 여러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명인 방법을 이렇게 갖추거나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추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목 등기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인목 등기는 뭐 나무에다가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을이 이렇게 인목 등기는 가능합니다. 나무니까요. 그렇죠? 근데 명인 방법은 명이 이름 명자에 새긴 인자입니다. 이름을 새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나무에다가 이름을 새겨도 되고 사과나무의 사과에다가 사과에게다만 스티커를 붙여도 됩니다. 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인 방법은 수목에도 쓸 수 있고 미분리 과실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목 등기를 갖췄으면 그것은 이제 수목에만 쓸 수 있죠. 나무 목자를 썼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뭡니까? 등기. 등기니까 뭐도 표시할 수 있습니까?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으니까 소유권도 표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목 등기에는 소유권 말고도 저당권을 표시할 수 있는데 명인 방법은 이름을 새깁니다. 그럼 누구의 이름? 소유자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소유자의 이름. 그래서 여기는 뭐만 표시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자. 저당권은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여기 스티커에다가 을 거라고 해서 탁 사고에 붙일 수 있고 을은 여기 있는 나무에다가 이 나무는 내 거 하고 팻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명인 방법은 소유권만 표시할 수 있고 인목 등기는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저당권 모두 표시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자, 명인 방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소유권을 표시하느냐? 예, 소유권에 한한다. 예,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저당권은 표시를 할 수 없다. 소유권자 이름만 새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번에 이제 부동산을 부합시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목부터 보시죠. 여기서 포인트는 과연 부동산에 부합을 시키는 것 중에서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도 당연히 들어가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게 부동산을 부합시킨다라고 합니다. 예, 됩니다. 그래서 1층이 있는데 2층을 올렸다. 1층인 부동산에 2층인 부동산이 부합됐다 해서 부동산에 부동산을 부합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건물의 중축의 부분에서 부동산에 부동산을 부합시킨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축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신축을 한번 볼게요. 신축.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죠. 신축은 토지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건 부동산에 부동산을 부합시키는 게 맞는데요. 이건 부합된다고 보지 않지요. 왜? 각각 따로따로 소유권자가 정해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는 뭐 한다? 부동산에 부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증축을 보십니다. 자, 증축은요, 여러분, 먼저 여기 부분을 보십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증축 부분은 판서노트 보시면 여러분 여기 4번에 증축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증축이라는 것은 성질상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 부합과 부속으로 나눠집니다. 증축을 했는데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증축을 했는데 독립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증축을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볼까요? 자, 갑의 건물인데 자, 을이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따로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분리시켰을 때 컨테이너 박스가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독립성이 있으면 우리는 부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부속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부속인 거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요. 을이 벽을 뚫어서 요만큼 벽돌을 쌓아서 이만큼을 늘렸어요. 자, 그럼 건물에 벽을 뚫어서 넓혔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여러분 분리했을 때 독립성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부합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중축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가 있다? 부합의 성질과 부속의 성질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중축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제일 먼저 부합인지 부속인지를 나누세요. 됐죠? 우리가 아까 전에 수목은 애초에 부속의 성질밖에 없으니까 부속의 성질로 시작하고 권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눴다면 중축은 성질이 부합인지 부속인지를 모르니까 부합, 부속을 나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속일 경우에는 다시 권리 있는 사람과 권리 없는 사람을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시죠. 부속으로 결정이 났어요. 먼저 여기부터 결정하라고 그랬죠? 1번. 부합인지 부속인지. 자, 그런데 부속으로 결정이 났어요. 부속 있을 때에는 권리 유무를 따져야 됩니다.
을이 무단으로 권리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을이 권리가 있네요. 자, 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리가 없으면 당연히 별도 소유권이 인정 안 되고 갑의 소유가 되겠죠. 자, 그럼 갑의 소유가 됐으니까 뭐가 됐다고 해야 되겠죠? 부합됐다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을이 권리가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권리에 의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으면 그때는 이것은 을의 것이 되겠죠. 자, 을의 소유가 되면 우리는 부합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을이 무단으로 또는 권리가 있는데 증축을 했는데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애초에 뭐만 보면 됩니까? 부합이죠. 부합이니까 권리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갑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부합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요약서 한번 갈게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표가 정리가 되어 있죠. 먼저 중축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를 따져라? 부합의 성질인지 부속의 성질을 따져라. 그 다음에 부속의 성질이라면 권리가 있는지 권리가 없는지를 따져라. 자, 되셨어요? 자, 그러면 수목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수목을 가시게 되면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자, 수목이야. 자, 그러면 얘는 성질이 뭐밖에 없으니까 부속의 성질이니까 뭐만 따지면 되겠어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되겠죠? 증축은 부속인지 부합인지 모르니까 부속 부합을 먼저 따지고 권리 유무를 따져라.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요약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증축 부분입니다. 증축 부분 보시면은 자, 부합의 성질이다. 즉 다시 말해서 구성 부분이 되었다면 부동산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증축 부분은 건물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거죠. 증축 부분이 별개의 독립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어도 즉 다시 말해서 요만큼 벽을 뚫고 중축했다는 것이 마치 경매에 있는 그 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경락인은 구성 부분까지 가져가게 되니까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러면 건물에 있는 저당권의 효력까지 당연히 증축 부분까지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치겠죠? 당연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의 성질일 경우입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는데 그것이 임차인의 소유다.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 증축 부분은 타인 임차인의 소유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뭐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컨테이너 박스까지 미치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부동산에 부합됐습니다. 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다. 그럼 부동산의 소유자가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이거 창고로 쓰면 창고로 잘 쓰겠다 하면서 가지게 되는 거죠. 증축 부분은 건물의 소유자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증축까지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겠죠,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는 당연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자, 건물까지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죠. 그 다음에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까지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죠. 서로 별개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쪽 관련돼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자, 12번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부합도 되고, 동산과 동산의 부합도 되고, 부동산 간의 부합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쵸? 부동산을 부합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증축. 자, 여기 인정된다? 인정될 수 있다. 맞네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수목이 아니라 증축. 증축이 보이시면, 그때는 부합인지 부속인지를 다음으로 따지세요. 부합이냐 부속이냐 독립성이 없대요. 다시 말해서 부합이래요. 자, 두 번째 요걸 따지시고요. 자, 그러면 권리를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건물에 부동산에 뭐한다? 부합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가십니다. 자, 14번 문제 가시게 되면 뭐가 보이세요? 증축. 자, 증축 먼저 따지시고요. 그러면 이제 독립성인지 구성요소인지 보세요. 독립성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구성 요소는 거죠. 자, 부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리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항상 누구 거다? 건물의 소유자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미친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1입니다. 뭐를 찾으세요? 증축. 그 다음 보세요. 독립성이 없대요. 그러면 부합이죠. 자, 그러면 항상 누구 거죠? 건물 소유자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 아닙니다. 임차인 소유가 아니죠. X. 자, 15번입니다. 또 뭐가 보이세요? 증축.
그 다음에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데요. 자,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다. 저 뭐죠? 또 부합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무조건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평가가 돼 있든 안 됐든. 자, 못한다. X. 자, 됐고요. 16번입니다.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돼서, 아이고, 증축 또 나왔고요. 독립적 효용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또 구성 요소래요. 그러면 권리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그럼 권리를 따질 필요가 없이 항상 건물 소유자에게 들어가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건물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11번입니다. 자, 1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합니까? 건물은 토지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서로 별개죠? 부합하지 않는다. X. 자, 18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여러분, 저당권의 우선 변적 효력이 미치느냐? 저당권은 어디에만 있죠? 토지. 요거는 뭐죠? 건물. 그럼 여긴 저당권의 효력이 안 미치겠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 변적 효력이 미친다. 어디에? 토지의 저당권에 설정된 후 그 토지에 완공된 건물은, 자,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의 우선 변적 효력이 미칩니까? 아니죠. 전혀 별개니까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입니다. 자, 19번은 그림을 잠깐 그려보실까요? 자, 먼저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서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갑은 자신의 나대지가 여기가 X입니다. X. 여기에 대해서 자,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죠. 이후 병은 X에 건물 Y를 신축합니다. 자, 그러면 병이 건물 Y를 신축하고요. Y.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해서 그 다음에 Y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임차인입니다. 토지에 대한 임차인. 그리고 난 다음에 Y에 정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정명의의 저당권. 자, 그런데 묻죠.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됩니다. 얘가 경매로 실행됐다 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느냐? 그래서 서로 영향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그래서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 맞네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가 일단 부동산의 부합은 전부 다 마쳤고요. 자, 나머지 부분 조문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산 간의 부합이죠. 시험의 포인트만 딱딱 짚어볼게요. 자, 동산과 동산이 부합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생각하세요. 12잡곡. 여러분, 자,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은 12잡곡 해가지고 12가지 잡곡이 들어가 있는 그런 봉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걸 12잡곡이라고 하는데 그 잡곡에 들어가는 그 수수, 팥 이런 것들이 전부 12집에서 각각의 소유권으로 와서 담겼습니다. 그때 그 잡곡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묻는 게 동산 간의 부합입니다. 만약에 그 물건에 주된 동산이 있다면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겠습니다. 찹쌀이 주된 동산이다. 그럼 찹쌀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잡곡을 넣은 11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 12잡곡에 사실 주종을 구별하기는 어렵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냥 공유가 되겠습니다. 그 합해진 물건은 공유가 되는데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자, 가액의 비율로 그 물건에 대한 공동 소유, 공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혼화를 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산과 동산이 혼화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도 6종류의 술이 들어간 칵테일입니다. 칵테일을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6군데 집에서 술을 빌려와서 칵테일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소유권자가 될 것이냐? 자, 당연히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사실 칵테일도 주종을 구별하기는 어려우니까 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라는 말이 나오면 혼화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로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다음으로 가공입니다. 가공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어 달라. 자, 타인의 동산 다이아몬드에 가공한 때 가공사가 가공을 해서 반지를 만들었을 때 그 가공물의
물건의 소유권은 다이아 반지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겠습니다.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예시고 다만 그러나 가공으로 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요거는 뭐냐면 핸드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2원짜리 부품을 줬는데 그걸 짠 조립해가지고 100만원짜리 핸드폰이 나온 거죠. 가액의 증가가 현저할 때에는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죠. 2원짜리 물건이 100만원 됐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가공자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가공자의 소유. 자, 그래서 원재료 소유자고 여긴 가공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면 삼성의 소유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첨부의 효과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위에 걸리는 이 일반은 우리가 동사를 공부 안 하기 때문에 동산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X 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보셔서 요 내용이죠. 자, 먼저 부합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잃은 사람이 있죠. 자, 자신이 남의 땅에다가 묘목을 심어가지고 그때 자신의 묘목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 혼화. 자, 제가 칵테일 만들 술을 빌려줬는데 소유권이 넘어가서 제가 칵테일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경우. 자, 그 다음에 가공. 자, 제가 재료를 납품했는데 핸드폰이 만들어짐으로써 제가 부품값을 못 받은,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가공. 자, 이런 경우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자는 자, 누구에게 그 이익을 받은 사람한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문제부터 잠깐 보시면은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자. 자, 뭐로 인해서? 부합으로 인해서 뭐를? 소유권을 상실한 자. 다른 말로 뭐예요? 손해를 받은 자. 걔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의 건축에 사용합니다. 이 판례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그냥 감으로 의뢰 그러려니 그런 거 없습니다. 판례는 철저하게 이론으로 접근해서 이론으로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그림을 잠깐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A라는 사람이 자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A가 자재의 매도인. 그것을 B라는 사람이 매수인으로 샀는데 얘는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니까 이 자재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짠짠짠짠 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냐? C, 제3자입니다. 자, 얘가 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니다. 자, 여기서 B하고 C 사이는 뭐가 되는 거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는 C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야이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얘는 소유자인 동시에 상대방이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 자, 상대방인데 자, 갑자기 B가 G 자재를 썼는지 A 자재를 썼는지 얘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냥 공사를 지어달라고 했고 지가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얘는 상대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재가 건물을 짓는데 썼으니 분리시켰을 때 독립성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부동산에 뭐 했다? 부합됐다. 즉 건물이 완성됐는데 그 건물에 부합되었다. 그래서 누구 소유가 돼버렸다? 건물 소유자께 다 돼버렸다. 이 자재가.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 제3자는 선의자 무과실, 선의 무과실일 때에는 그때 얘한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이 B의 상대방인 C한테 와서 야, 내가 자재에 대해서 돈을 못 받았는데 이게 부합이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상을 청구하는 거죠. 자, 그럼 보상을 청구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C는 A랑은 거래한 적이 없죠. 누구랑만 거래했습니까? B랑만 거래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면은 결론적으로 C는 공사대금을 B한테 다 줬는데 추가로 돈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대방이 보호를 받으려면 돈을 보상을 또 줘야 됩니까? 그냥 B한테 B한테 보수를 준 걸로 끝납니까? B한테 보수를 준 걸로 끝나고 A한테 돈을 또 주면 안 되죠. 자, 보호를 받으려면 C가 보호를 받으려면 보상을 A에게 보상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보호가 안 된다면 A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보호를 받으려면, 자, 우리가 비진입 표시할 때 했었죠. 상대방이 보호를 받으려면 항상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 제3자가 보호를 받으려면 뭐면 충분하다? 선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상대방이 보호를 받으려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사대금을 다 준 C가 B의 상대방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상대방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자, C는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 때 보호를 받고, 선의 무과실이 아닐 때에는, 즉 악의 또는 과실 때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법 총칙에서 공부했던 그 이론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선의 무과실이 나온 겁니다. 뭐니까? 상대방. 그런데 이런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제3자에게는 이렇게 물었으니까 상대방이 안 떠오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누굽니까? 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A지 않습니까? A가 보상을 청구하는데 그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A와 B 사이에서는 B가 상대방이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3자니까 그런 거죠. A 입장에서는 제3자지만 C 입장에서는 자기의 거래 상대방인 B한테 보수를 다 줬는데 내가 왜 얘한테 또 줘? 그래서 B의 상대방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매도인의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 즉 A라는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 시멘트를 줬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로 있다는 거죠. 나중에 돈 줄 테니까 일단 물건 넘겨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 공사에 사용됐습니다. 이 제3자가 누구죠? C. 매수인이 B고요. 자, 그런데 제3자가 돈을 안 줬다. 그래서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돈 안 주고 재료를 사서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즉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서 악이라면, 자, 악이라면 보호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되느냐? 자, 그렇게 얘기했죠. 악이라면 그때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부합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미 부합은 했고 보상을 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지 이 악의 여부로 부합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일단 여러분 구성 요소가 됐다 안 됐다? 됐다. 부동산에 부합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부동산의 부합으로 끝! 악의 여부에 따라 보상을 줄까 말까지 부합 여부까지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입니다. 매수인이, 자,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여러분, 자, 매수인이 B,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지어달라는 도급계약, 제3자가 C. 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시켰다. 이미 부합은 돼 있는 거예요. 악이든 C가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매도인,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매도인은 이렇게 물어보고요.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C에게 선의 무과실입니다. A 입장에서는 제3자지만 당연히 얘는 B와의 계약의 상대방이죠. 그래서 얘는 A랑은 계약한 적이 없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BC 계약이니까 여러분 C는 B와 계약의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선의 무과실이니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X.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고 이걸 근거로 판례도 판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제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첨부 부분을 모두 마쳤습니다.